어머니, 팔순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 여사의 팔순 잔치가 한창인 한정식집 연회장이었습니다. 금빛 현수막 아래 하객 100여 명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정우가 마지막 축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죠. 그런데 축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우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봉투가 조명 아래 번쩍 드러나는 순간 테이블마다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장 여사의 미소가 굳고 형 정식의 얼굴이 먼저 찌그러졌죠. 정우는 봉투를 들어 올린 채 가족들을 향해 무서운 표정으로 봉투 속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그 한 줄이 연회장을 얼려버렸죠. 도대체 정우가 읽은 건 무엇이며 왜 행복해야 할 어머니 팔순 잔치에서 이 편지를 읽고 분노하는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작은 단독주택 거실에 노을빛이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달래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본 순간 그의 어깨가 저도 모르게 굳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장 여사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인사를 받아줄 틈도 없이 팔순 잔치에 필요한 음식 목록을 읊어대기 시작했지요. 정우야, 잔치가 코앞인데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갈비찜은 15근은 해야 하고 잡채도 넉넉히 해. 저는 기본이고 나물 종류도 5가지는 있어야지. 아, 식혜도 직접 만들어야 해. 사온 거는 맛이 없어. 정우는 대답할 틈을 찾지 못한 채 수화기를 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요구사항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손님이 100명은 올 텐데 상차림이 부실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은실이한테 단단히 일러둬.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한다고. 어머니, 은실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손목도. 아이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팔순 잔치 준비를 안 하면 누가 하니? 네 형수나 재수는 바쁜 사람들이야. 은실이는 식당 하면서도 여태 다 해왔잖아. 이번에 못할 게 뭐 있어. 정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식당 하면서도 여태 다 해왔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지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혹독한 세월이었는지 어머니는 끝내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우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플라스틱 케이스가 삐걱거렸어요.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은실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당 문 닫고 돌아온 지 채 1시간도 안 된 터였어요. 한쪽 무릎에는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를 살짝 끌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려다 잠시 멈춰 섰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한 손으로 싱크대를 짚은 채 거친 숨을 내쉬었지요. 30해였습니다. 새벽부터 식당에 나가 국을 끓이고 손님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 수발에 시댁 제사에 명절 음식까지. 그 세월 동안 은실의 무릎은 닳아 없어졌고 손목에는 만성 통증이 자리 잡았어요. 정우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차남이라는 이름 아래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자신이 문득 부끄러워졌습니다.
은실이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에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좀 쉬어. 괜찮아요. 식당에서 하던 거랑 똑같은 일인데 뭘. 은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피로를 정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30해를 함께한 세월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지요. 아내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가장 괜찮지 않은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수십 년간 뜨거운 물에 담그고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리고 칼을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식당 일과 시댁 일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짊어진 손이었지요. 정호는 그 손을 보며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은실이 물었습니다. 눈은 냄비 안에 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걸 정호는 알았어요. 그냥 잔치 준비 잘하라고. 얼마나 하래요? 갈비찜 15근, 잡채, 전, 나물 5가지, 식혜. 은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호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요. 그렇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한숨도 원망도 불평도 없었어요. 그저 그렇구나라는 한마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와 또다시 잔치 준비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30해의 세월이 응축되어 있었지요. 은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냉장고와 싱크대 사이를 오갔지요. 무릎을 구부릴 때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숨기려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곧았던 허리가 이제는 살짝 굽어 있었지요. 어깨는 축 처졌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 가닥들이 부쩍 늘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식당으로 향하던 그 뒷모습이 어느새 이렇게 지쳐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이번 잔치만 끝나면 정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익숙한 생각이었지요. 지난 30년 동안 수백 번은 반복했을 그 말이었습니다. 이번 명절만 끝나면, 이번 제사만 끝나면, 이번 잔치만 끝나면. 하지만 끝은 늘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아내의 어깨 위에 짐은 줄어들 줄 몰랐어요. 은실이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솟아올라 그녀의 얼굴을 감쌌지요. 김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서러워할 기력조차 남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식당에서도 이런 얼굴로 일했겠구나. 정호는 생각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웃고 주방에서 땀 흘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또 다른 노동이 기다리는 살. 그 삶을 30년간 버텨온 여자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지요. 여보, 정호가 불렀습니다. 은실이 고개를 돌렸지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무릎 많이 아파? 아프죠?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단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지요. 정호는 그 미소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실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 마늘을 올려놓고 칼을 들었지요.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그래왔듯이요. 정호는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요. 붉은 빛이 허름한 단독주택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툭, 툭,
툭 도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은실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들었지요.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지친 신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번 잔치만 끝나면 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녁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불빛 아래에서 은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지요. 그녀는 여전히 절뚝거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정호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무릎 파스를 샀습니다. 요즘 부쩍 밤마다 다리를 주무르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밟혔기 때문이지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은실의 신발이 없었습니다. 아직 식당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정호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꺼내두려던 참이었지요. 서랍장 깊숙한 곳을 뒤지던 손끝에 부드러운 천이 닿았습니다. 보호대인가 싶어 꺼내보니 낡은 비단보에 쌓인 무언가였어요. 묵직한 무게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매듭을 풀자 빛바랜 편지 봉투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십 통은 좋게 되어 보였지요. 크기도 종류도 제각각인 봉투들. 어떤 것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것은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봉투마다 같은 글씨체로 수신인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엄마께.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실의 친정 어머니는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지요.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장모님 산소에 갈 때마다 아내가 유독 오래 머물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내의 표정이 어땠는지 정호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망설여졌지요. 아내의 비밀을 엿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께라는 글자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접힌 자국을 따라 종이를 펼치자 빽빽하게 채워진 아내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첫 문장이었습니다. 정호는 숨을 멈췄지요. 추석이라고 새벽부터 전을 부쳤어.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물집이 잡혔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형님네는 늦잠 자다 10시나 되어서 왔어. 어머니가 큰 며느리 손에 든 백화점 쇼핑백 보시더니 우리 맏며느리 센스 있다고 좋아하시더라. 나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 정호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지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글씨 사이사이에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른 지 오래된 눈물 자국이라는 걸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어. 음식 장만하느라 식당을 이틀이나 쉬었어. 형님네 동생네는 제삿날 저녁에 와서 절하고 밥 먹고 가. 나는 전날부터 와서 준비하고 다음 날까지 남아서 치워.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어서 이젠 그냥 해. 정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 자신은 뭘 했던가. 형님, 동생과 방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요. 아내가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마다 담긴 사연은 달랐지만 흐르는 감정은 같았지요. 외로움, 서러움, 그리고 깊은 체념. 엄마, 큰동서가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더라. 형님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해줬대. 작은 동서는 새 외제차 뽑았다고 좋아하고 나는 결혼기념일에 뭘 받았냐고. 새벽에 식당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반찬 해다 드리고 매년 똑같아. 엄마, 정호 씨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착한 거랑 내 편인 거랑은 다르더라. 그이는 늘 어머니 눈치 보고 형님 눈치 보고 나는 그 뒤에 있어. 늘 맨 뒤에. 정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지요. 소리 지른 적 없고 손찌검한 적 없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줬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라도 감싸주는 사람, 자기 편에 서 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꺼낸 편지는 종이가 비교적 새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쓴 듯 했지요. 엄마, 팔순 잔치 준비하래.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프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약 먹으면 된다고. 엄마, 나 언제까지 이래야 해? 30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야? 정호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30년간 아내가 홀로 삼킨 서름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 죽은 어머니에게밖에 털어놓을 수 없었던 며느리의 절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여명이 스며들었지요. 정호는 편지들을 다시 비단보에 싸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의 무심함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30년간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가족들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가슴속에서 들끓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실이 돌아온 것이지요. 어머, 당신 아직 안 잤어요? 안방 문이 열리며 은실이 지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식당 마감하고 오는 길이었겠지요. 기름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응,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정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과 거칠어진 손, 굽어가는 어깨. 이 사람이 홀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눈이 왜 그래요? 은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빨리 씻고 자. 은실이 욕실로 들어간 뒤에도 정호는 한참 동안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호는 은실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릎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 부쩍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아내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은실은 연신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요. 원래 이맘때면 좀 쑤셔. 담담하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정호는 며칠 전 읽었던 편지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대기실에는 노년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 보호자 팔에 의지에 걷는 할머니. 그들 사이에서 은실은 아직 젊어 보였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달아있는지를요. 진료실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릎 경과는 양호한 편입니다. 수술 부위도 잘 아물었고요. 문제는 손목이에요. 의사가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화면 속 손목뼈 주변으로 뿌연 그림자가 보였지요. 힘줄에 염증이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몇 년은 쌓인 겁니다. 도대체 손을 얼마나 혹사하셨어요? 은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가 대신 입을 열었지요. 30년 가까이 식당을 해왔습니다. 새벽부터 국 끓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무거운 솥도 들고 30년이요? 의사가 안경 너머로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이었지요. 이 손목으로 30년을 버티신 거예요? 은실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호의 가슴을 저몄어요. 일단 당분간은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거운 거 드는 건 금물이고요. 찬물에 손 담그는 것도 피하세요. 지금 상태에서 계속 무리하시면 수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수술해도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고요. 병원을 나서는 길 정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요. 은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의사들은 원래 겁주려고 심하게 얘기하는 거야. 손목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당신 몸이 성한 데가 어디야?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실은 괜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의 팔을 잡았지요. 괜찮다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뭘. 이 정도. 정호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30년간 몸이 망가지도록 일하고도 아내는 그것을 이 정도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팔순 잔치가 코앞이었지요. 이 상태로 은실에게 모든 준비를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형과 동생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정식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정호야. 무슨 일이야? 형,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팔순 잔치건으로 전화했어. 집사람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손목 힘줄에 염증이 심하대.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번 잔치 준비 좀 같이 나눠서 하면 안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정식이 난처한 듯 헛기침을 했지요. 아, 그래. 재수 씨가 많이 안 좋아? 근데 말이야, 정호야. 마침 나도 얘기하려던 참인데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다음 주에 중요한 수출 계약 건이 있거든. 미안한데 내가 따로 시간 내기가 좀 어렵겠다. 형수님이라도 잠깐 와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 집사람 혼자 다 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집사람? 집사람도 지금 해외 나갔어.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중이야. 열흘짜리로 갔거든. 그것도 몇 달 전부터 잡아놓은 거라서 못 빼.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팔순 잔치 날짜는 반년 전에 잡았지요. 온 가족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는 그 시기에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에요. 형, 그래도 어머니 팔순인데. 정호야, 재수 씨가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 솜씨도 좋고 손도 빠르고 힘들면 업체 맡기든가. 요즘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것도 많대. 응? 알아서 잘해봐. 알아서 잘해봐. 그 말이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형? 미안해. 나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잔치날 보자. 뚜뚜뚜. 일방적으로 끊어지는 통화음이 귀에 박혔습니다. 정호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이번엔 동생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왜? 정훈아, 어머니 팔순 잔치건으로 연락했어. 네 형수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내 쪽에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아, 형. 나 지금 발리야. 발리? 응, 집사람이랑 애들이랑 휴가 왔어. 오늘 아침에 도착했거든. 일주일 있다 들어가려고.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팔순 잔치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막내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중이었지요. 정훈아, 잔치가 며칠 안 남았어. 그때까지 들어오는 거지? 당연하지, 형. 잔치날은 당연히 가야지. 근데 준비야 뭐 형수님이 알아서 잘하시잖아. 매년 해오던 거고. 뭐 특별히 도와줄 게 있어?
형수님이 알아서 잘하신다. 매년 해오던 거다. 그 말이 정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네 형수가 손목이랑 무릎이 많이 안 좋아. 오늘 의사가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아, 진짜? 그건 좀 안 됐네. 근데 형, 나 지금 수영장 가기로 해서 애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잔치 날 바, 응?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놔. 뚜뚜뚜. 또다시 일방적으로 끊기는 전화. 정호는 전화기를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불끈 솟았지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가요? 손목에 염증이 퍼진 아내가요? 무릎 수술 자국이 채 아물지도 않은 아내가요? 형은 회사 일이 바쁘고 형수는 유럽 여행 중이고 동생은 발리에서 휴가 중이다. 모두 바쁘고 모두 시간이 없다. 그런데 아내가 알아서 잘한다고? 30년 동안 늘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정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뱃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의사가 당분간 손목을 쓰지 말라고 했건만 그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식당도 봐야 하고 잔치 준비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 반찬도 챙겨야 하니까요. 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며칠 전 밤새 읽었던 편지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지요. 엄마,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늘 맨 뒤에 있어. 아내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30년간 묵묵히 짊어져 온 서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죽은 어머니에게만 털어놓았던 절규. 그리고 방금 전 통화에서 느낀 형제들의 무심함. 두 가지가 겹쳐지며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이건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정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지요. 30년을 참아온 아내를 위해 이제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잔치 준비로 정신없이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 위에 등기우편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온 것이었어요. 이게 뭐지? 정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지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및 보상 안내문. 정호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서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낡은 단독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었지요. 보상금 항목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정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아온 이 허름한 집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몰랐지요. 지붕은 비가 오면 새고 보일러는 겨울마다 말썽이고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이 집이요. 정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은실이 심어둔 고추와 상추가 보였지요. 아내가 틈틈이 가꾸던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이사 왔지요. 그때는 형님과 동생이 아버지가 넘겨주신 번듯한 아파트에 들어갈 때 차남인 자신에게는 이 낡은 집만 돌아왔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모시라는 조건이 붙었지요. 네가 공무원이니까 시간 여유가 있잖아.
형님은 사업한다고 바쁘고 정훈이는 아직 어리고 네가 어머니 모시는 게 맞아.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정훈은 군말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지요. 차남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어머니를 모신 건 자신이 아니라 은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같이 식당에 나가면서도 시어머니 아침밥을 챙겼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 반찬을 따로 만들었어요. 명절이면 제사 준비에 손님 접대까지 30년간 하루도 쉰 적이 없었지요. 그 대가가 고작 이 낡은 집 한 채였습니다. 형님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동생 정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산으로 받은 재산의 중간중간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받아 분당에 넓은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은 해외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정우와 은실은 어떻게 살았나요? 은실은 허리가 휘도록 식당 일을 했고 정우는 공무원 월급을 꼬박꼬박 가져다 바쳤지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 용돈은 빠지지 않았고 명절 때마다 조카들 용돈도 두둑이 챙겼습니다. 형님네 동생네가 명품 선물을 들고 올 때 은실은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지요. 정우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상금 액수가 눈에 박혔어요. 이 돈이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들 눈치를 보며 아내를 희생시키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때 며칠 전 읽었던 아내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언제까지 일해야 해? 30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야? 정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지요. 이 돈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아내가 바친 시간과 노동과 눈물에 대한 대가였어요. 아니, 그것으로도 부족했지요. 하지만 최소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꼼꼼히 다시 읽었습니다. 보상 일정, 이주 계획, 필요한 서류 목록.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확인했지요. 공무원 생활 3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파악하는 건 누구보다 빨랐으니까요. 머릿속에서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희미하고 거친 밑그림이었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했어요. 팔순 잔치,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 30년간의 진실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지요. 아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형님과 동생은 무엇을 누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 노후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든 것을 밝히고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정우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지요. 은실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보호대를 감은 채로요. 의사가 쉬라고 했건만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여보. 은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왜요? 정우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친 눈, 거칠어진 손, 굽어진 어깨.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지요. 아무것도 아니야. 힘들면 내가 할게. 거의 다 됐어요. 앉아 있어요. 정우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절뚝거리며 움직이는 다리, 연신 손목을 주무르는 손.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 잔치가 끝나면 당신을 이 굴레에서 꺼내줄게. 정우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보상금 서류가 든 서랍을 흘끗 바라보았지요. 그 안에 담긴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을 기회이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착취에 대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지요.
당신 무슨 생각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정우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모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아내에게도 비밀로 해야 했습니다.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 편에 서겠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실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요. 정우는 거실에 남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보상금 서류를 다시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창밖으로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정우의 눈빛도 그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팔순 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장 여사의 요청으로 온 가족이 본가에 모이기로 했지요. 내일 잔치 전에 미리 얼굴 보고 이야기도 나누자는 명목이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실은 이미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 당신은 씻고 준비해요. 은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감은 채로 칼을 쥐고 있었지요. 정우는 그 모습이 눈에 밟혔지만 아내의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음식을 챙겨 장여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계셨지요. 물론 혼자라고는 해도 은실이 매일같이 반찬을 챙겨다 드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러 청소와 빨래를 해드렸습니다. 장여사 집에 도착하니 이미 형네가 와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낯익은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지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정우의 낡은 중형차와 나란히 놓으니 그 차이가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왔어? 현관문을 열자 형 정식이 거실에서 맞았습니다. 편한 캐주얼 차림이었지요. 그 옆에 형수 김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밖에 안 됐다고 했지요.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여행으로 들뜬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 동서 왔어? 형수가 소파에 앉은 채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지요. 은실은 무거운 찬압을 들고 들어오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진짜 좋았어. 파리 에펠탑 밑에서 찍은 사진 봤어? 인스타에 올렸는데. 은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예쁘게 잘 나오셨던데요. 근데 동서, 내일 잔치 음식은 다 준비된 거야? 어머니가 손님 많이 부르셨다던데. 은실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정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요. 네, 거의 다 됐어요. 내일 아침에 마지막으로 좀 더 하면 돼요. 역시 동서는 손이 빨라. 나는 이런 거 잘 못해서. 형수는 그렇게 말하며 손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전 받았다는 네일 아트가 반짝였지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정훈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정훈이 큰 목소리로 인사하며 들어왔지요. 형, 왔어? 어머니, 저 왔어요. 정훈의 아내 이수진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발리에서 어머니 드리려고 이거 샀어요. 장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어머, 우리 막내 며느리.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휴가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니.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내년에도 가려고요. 거실이 왁자지껄해졌습니다. 형네와 동생네는 소파에 앉아 여행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유럽의 미술관, 발리의 해변, 면세점에서 산 명품 가방.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은실은 부엌에 있었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그릇에 옮기고 장여사의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정우는 거실과 부엌 사이를 오가며 아내를 도우려 했지만 은실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당신은 가서 얘기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정우는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형제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마음은 계속 부엌에 가 있었지요. 정우야,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형이 물었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별일 없어? 공무원은 좋겠다. 안정적이잖아. 나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죽겠어. 형은 바쁜 게 돈 버는 거잖아. 동생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 근데 진짜 힘들어. 중국 쪽 거래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니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형의 사업 이야기, 동생의 펀드 이야기. 정훈은 듣고만 있었지요. 끼어들 틈도 끼어들 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정호야, 내일 잔치 음식은 다 된 거야? 형이 물었습니다. 응, 집사람이 준비했어. 역시 재수 씨는 일 잘해.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거 하나도 못해. 형수 미영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시집 올 때부터. 알아. 우리 마님은 손에 물 안 묻히시는 분이시지. 형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다들 웃었지요. 정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은실이 나르는 접시마다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갈비찜, 잡채, 여러 가지 나물, 김치.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와, 재수 씨 음식은 항상 맛있어. 형이 갈비찜을 한 점 집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진짜 못하겠던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하다 보면 돼요. 은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밥상에 앉지 않았어요.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가며 반찬을 더 가져오고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지요. 장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실아, 내일 식혜는 준비됐어? 네, 어머니. 오늘 새벽에 만들어서 지금 냉장고에 있어요. 맛은 봤어? 저번에 좀 싱거웠거든. 은실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보았지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 그리고 내일 전 부칠 때 기름 너무 많이 두르지 마. 어르신들 속 안 좋으신 분들 많아. 네, 알겠습니다. 잡채 양은 충분해? 손님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좀 더 만들게요. 장 여사의 지시는 계속됐습니다. 은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형수와 재수는 그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요. 정호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장 여사가 찬장에서 뭔가를 꺼내왔지요. 작은 상자들이었습니다. 내일 바쁠 테니까 미리 주려고. 장 여사가 형네와 동생네에게 각각 상자를 건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정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팔순 기념으로. 너희들한테 주려고 모아둔 거야. 어머니, 이런 걸 왜? 형수 미영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며 감탄했습니다. 무게가 상당한데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진도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예뻐요, 어머니. 잘 간직할게요. 정호는 가만히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장 여사가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건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매번 그랬으니까요.
형님과 동생에게는 선물이, 자신에게는 당연한 의무가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장 여사가 은실을 불렀습니다. 은실아, 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와. 손님들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점검 좀 하게. 몇 시쯤 올까요? 6시까지는 와야지. 할 일이 많아. 6시. 은실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 밤새 음식 준비를 더하고 새벽에 일어나 또 와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은실은 대답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실도 마찬가지였지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만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은실은 외투도 벗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어요. 뭐해? 내일 아침에 갖고 갈 잡채 좀 더 만들려고. 지금 내일 새벽에 가야 되잖아.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가 양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셔서. 정호는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목은 안 아파? 은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힘없는 웃음이었어요. 아프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 말에 정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실은 새벽 2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정호는 옆에서 도우려 했지만 아내는 손이 느린 남편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거실에 가 있으라고 했지요. 정호는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칼질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소리. 새벽 2시 반 은실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걸음이 비틀거렸지요. 여보. 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실이 벽을 짚으며 말했어요. 좀 어지러워서. 그 순간 은실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정호가 달려가 부축했지요. 은실의 이마에 손을 대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열이 나잖아. 왜 말 안 해? 괜찮아요. 좀 쉬면. 은실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갔지요. 이불을 덮어주고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약장을 뒤지는 손이 떨렸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은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들었지요. 정호는 그 옆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목에 감긴 보호대, 창백한 얼굴, 거칠어진 손. 30년간 혹사당한 몸이 결국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양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하셔서. 은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몸이 부서져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30년간 늘 그랬듯이.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어요. 형수는 유럽에서 돌아와 네일아트를 뽐내고 재수는 발리에서 산 선물로 어머니 환심을 샀지요. 그 사이 은실은 새벽까지 부엌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지요. 몇 시간 후면 날이 밝고 또 잔치 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은실은 이 상태로 또 일어나 어머니 집으로 가야 하겠지요. 아니, 보내지 않겠다. 정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다르게 할 것이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은실이 가쁘게 숨을 내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금방 할게요. 그 잠꼬대에 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잠결에도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있는 아내. 30년간 이 여자가 얼마나 짓눌려 살았는지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식당에서 30년, 시댁에서 30년. 두 개의 노동을 감당해온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정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 편에 설게. 진짜로. 새벽 어둠이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잔칫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정우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며 오늘 있을 일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오전 11시 한정식 집 앞에 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우는 일찍 도착해 연회장 준비를 살피고 있었지요. 은실이 새벽까지 만들어둔 음식들은 이미 주방에 전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정식집 측에서 따로 준비한 음식도 있었지만 장 여사가 며느리 손맛을 고집했기에 상당 부분은 은실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12개의 원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화려한 꽃장식이 올려져 있었지요. 천장에는 금빛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고 무대 쪽에는 장순덕 여사 팔순 잔치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 석자가 금빛 글씨로 빛나고 있었어요. 정우는 잠시 멈춰서서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팔순, 80해를 사신 어머니였지요. 하지만 그 80해 중 30년은 은실의 희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러보았습니다. 봉투 2개가 그 안에 있었지요.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청구서와 재개발 보상금 서류. 오늘의 무기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실이었지요. 당신 괜찮아요? 내가 안 가도 되는 거야? 걱정 마. 여기 직원들도 있고 준비는 다 됐어. 당신은 푹 쉬어.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셔? 내가 알아서 할게.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쉬어. 당신 목소리가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좀 긴장돼서 그래. 잔치 끝나고 갈게. 전화를 끊고 연회장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테이블 위에 수저를 놓고 물잔을 정리하고 냅킨을 가지런히 접었습니다. 정우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은실이 만든 갈비찜이 커다란 솥에 담겨 있었지요. 잡채, 나물, 전들도 그릇에 담겨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주방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이 손수 만드신 거라고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네, 집사람이 새벽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안 오신다면서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예, 열이 나서요. 에고, 이렇게 고생해서 준비해놓고 정작 잔치에는 못 오시다니. 안 됐네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됐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요. 30년간 늘 그랬습니다. 준비는 은실이 하고 잔치는 다른 사람들이 즐겼지요. 정우가 가까워지자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친척 어르신들, 동네 지인들. 연회장이 점점 북적여졌지요. 정우는 입구에 서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머, 정우 아니야? 많이 컸네.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어? 안녕하세요, 큰이모님. 오랜만입니다. 은실이는 어디 있어? 얼굴 좀 보게. 그 애가 고생이 많지.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왔습니다. 어머, 그래. 잔칫날인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쯧쯧.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도 그 고생을 덜어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요. 30년간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하객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이었지요.
정호야, 네 어머니가 복도 많지. 며느리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모님. 은실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늘 잔치상이 풍성하더라. 오늘도 은실이가 다 한 거지? 네, 집사람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은실이는 어디 있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에고, 그래도 시어머니 팔순인데. 무리해서라도 와야지. 정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와야 한다. 30년간 들어온 말이었지요. 아파도 힘들어도 무리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고. 정호는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외제차가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형 정식이 운전석에서 내렸지요. 뒤이어 형수 미영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진주 목걸이에 밝은색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지요. 정호야 왔어? 형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응, 형. 일찍 왔어. 재수 씨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 뭐? 잔칫날에? 형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형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지요. 어머, 오늘 같은 날에 아프시다니.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겠네. 그래도 이런 날은 무리해서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는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열이 많이 나서 쓰러졌어요. 새벽까지 음식 준비하다가. 아, 그래요? 에고, 그래도. 형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지요. 형이 연회장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장소 괜찮네. 음식은 다 준비된 거야? 응, 집사람이 만든 것들 다 가져다 놨어. 역시 재수 씨는 일 잘해. 우리 집사람은 이런 거 하나도 못하거든. 잠시 후 동생 정훈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흰색 SUV에서 정훈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재수 수진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내렸지요. 수진의 어깨에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굵은 금팔찌가 빛났습니다. 발리에서 사온 것인지 피부가 그을려 있었어요. 형, 왔어? 응, 어서 와. 형수님은요?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 아, 진짜요? 그럼 오늘 누가 이것저것 챙겨요? 정훈의 질문에 정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는 사람. 30년간 그게 은실의 역할이었지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아, 그렇구나. 그래도 형수님이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하네. 늘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던 분이. 허전하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사람이 없으니까 허전한 것이지요. 정호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선물 샀어요. 발리에서 진주 목걸이 하나 건졌거든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형수님, 저희도 꽃다발 준비했어요. 같이 드리면 되겠죠? 형수와 재수가 선물 얘기를 나누며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선물은 사왔지만 준비는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2시 반 장여사가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정식이 직접 모시고 왔지요. 장여사는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자주색 비단에 금박 장식이 달린 고급 한복이었어요. 머리에는 작은 비녀가 꽂혀 있었고 귀에는 금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들어오세요. 정식과 정훈이 양쪽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장여사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안을 둘러보았지요. 장식이 예쁘게 됐네. 꽃도 많고. 마음에 드세요, 어머니? 응, 괜찮아. 장여사가 안으로 들어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하객들이 인사를 건넸지요. 장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두리번거렸어요. 은실이는 어디 있어? 정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못 왔습니다. 어젯밤에 열이 많이 나서요. 장 여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안 왔다고?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새벽까지 음식 준비하다가 쓰러져서요.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아파도 난리야.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와야지. 내 팔순인데.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쓰러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와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55의 며느리가 젊은 것이라니. 형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동서 없어도 잘 진행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래야지. 에휴, 참. 며느리 복은 없어. 장 여사가 한숨을 쉬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복이 없다. 30년을 바쳐온 은실에게 돌아온 말이었지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언했지요. 오늘 장순덕 여사님의 팔순을 맞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먼저 자녀분들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형수와 재수가 꽃다발을 들고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이 장 여사에게 꽃을 건넸지요. 플래시가 터지고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들 고마워. 장 여사가 꽃다발을 받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형수와 재수가 양쪽에 서서 포즈를 취했지요. 카메라맨이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정우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꽃다발을 든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지금 집에서 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30년간 잔치를 준비해온 사람은 빠지고 꽃다발만 사들고 온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이어서 삼형제의 인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형 정식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지요. 어머니,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삼형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어머니의 헌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헌신이라는 단어에 씁쓸하게 웃었지요. 헌신은 어머니가 아니라 은실이 한 것이었습니다. 동생 정훈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앞으로도 저희가 잘 모실게요. 사랑합니다. 잘 모시겠다. 30년간 한 번도 제대로 모신 적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지요. 정우는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지요. 다음은 차남 이정호 씨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손에 쥐었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연회장의 100여 명 하객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 여사가 환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팔순을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지요.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 박자 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지요.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봉투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가 조명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났지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형 정식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지요. 동생 정훈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조금씩 사라졌어요. 정훈은 봉투를 가슴 앞에 들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지요.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수와 재수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지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정호는 가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형, 형수, 동생, 재수 그리고 어머니. 30년간 은실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사람들이었지요. 정호는 마이크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지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지요. 형 정식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정호야, 뭐 하는 거야? 축사나 빨리 해. 정호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형, 잠깐만 기다려. 오래 안 걸려. 정호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한 낡은 종이였지요. 은실이 죽은 친정 어머니에게 쓴 편지 중 하나였습니다. 며칠 전 옷장 서랍에서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건 제 아내가 쓴 편지입니다. 정호의 말에 연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장 여사가 눈을 가늘게 떴지요. 뭔 편지? 잔치 자리에서 무슨 편지 타령이야? 정호는 대답 대신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지요. 엄마, 오늘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 첫 문장이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형수 미영이 재수 수진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정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석이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쳤어.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물집이 잡혔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형님네는 늦잠 자다 10시나 되어서 왔어. 손에 백화점 쇼핑백 들고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우리 맏며느리 센스 있다고 좋아하시더라. 나는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 형수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지요. 정호야, 그만해. 형 정식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호는 형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형, 아직 안 끝났어. 정호는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건 다른 날 쓴 거야. 편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형님이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더라. 아주버님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해줬대. 작은 동서는 새 외제차 뽑았다고 좋아하고 나는 결혼기념일에 뭘 받았냐고. 새벽에 식당 가는 거,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반찬 만드는 거. 매년 똑같아.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형수와 재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장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호,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장 여사는 그 목소리에 움찔했지요. 아들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호는 세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엄마, 정호 씨는 착한 사람이야. 근데 착한 거랑 내 편인 거랑은 다르더라. 그이는 늘 어머니 눈치 보고 형님 눈치 보고 나는 그 뒤에 있어. 늘 맨 뒤에. 정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몄지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착하지만 아내 편은 아니었던 남편.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지요.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호는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것이었지요. 마지막입니다. 엄마, 팔순 잔치 준비하래.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프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약 먹으면 된다고. 엄마, 나 언제까지 이래야 해? 30년을 살았는데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야? 마지막 문장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지요. 누군가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지요. 청구서였습니다. 이건 제 아내의 30년입니다.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은실님, 30년 노동 및 피해 보상 청구서라는 제목이 보였지요. 30년간 가사 노동, 시어머니 수발, 명절과 제사 준비. 그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걸 시급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형 정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호, 지금 돈 얘기를 하자는 거야? 가족 잔치 자리에서? 형, 돈 얘기가 아니야. 이건 30년간 집사람이 바친 시간에 대한 기록이야. 형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어? 형수님은 뭘 했어? 정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형수 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지요. 여보, 진정해. 정우는 시선을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정훈아, 너는? 정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바빴어.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 바빴지. 발리 여행 갈 정도로 바빴지. 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수 수진이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지요. 정훈은 다시 청구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청구서는 실제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30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누군가가 맞아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그만해. 사람들 보는 데서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 정호가 장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내한테 30년간 뭘 해주셨습니까? 장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뭘 해줘?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뭘 해줘야 해? 아무것도 안 해주셨지요. 형수님한테는 금반지, 재수 씨한테는 목걸이, 제 아내한테는 뭘 주셨습니까? 장 여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호는 계속했지요. 제 아내는 30년간 새벽같이 식당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반찬 챙기고 명절이면 며칠씩 매달려 음식 준비했습니다. 형수님이나 재수 씨가 한 번이라도 도운 적 있습니까? 형수 미영이 발끈했습니다. 서방님, 저 지금 모욕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형수님,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명절 준비를 도우신 적이 없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하기로 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요, 안 하셨지요. 대신 제 아내가 다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그럼 결혼할 때 이런 거 다 하기로 하고 했습니까? 형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재수 수진이 끼어들었지요. 아주버님, 저도 나름대로 했어요. 선물도 사고 용돈도 드리고. 재수 씨, 선물하고 용돈이면 됩니까? 명절 때 부엌에서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연회장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하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몇몇은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호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안내문이었지요. 이건 저희 집 재개발 보상금 서류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형 정식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보상금? 얼마나 나오는데? 형,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호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집은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한테 주신 겁니다. 대신 어머니를 모시라는 조건이었지요. 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그때 다 합의한 거잖아.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맞아, 합의했지. 근데 형, 어머니를 모시라고 했지. 집안 대소사, 모든 일을 집사람 혼자서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재산은 형이랑 정훈이 네가 몇 배는 더 물려받았어. 근데 집사람이 이 집종이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훈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요. 이 보상금은 제 아내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기서 한 푼도 나눠드릴 생각 없습니다. 형 정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정호. 지금 가족한테 돈 안 준다는 거야? 재개발 보상금이 얼마나 큰데? 정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정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형,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정훈아, 가족? 30년간 제 아내가 쓰러져도 휴가 가느라 바빴던 사람들이 가족이야? 정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훈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집중되었지요. 앞으로 어머니 노후는 형님과 정훈이 두 분이 책임지십시오. 장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이 녀석이 지금 나를 버린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30년간 제 아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30년은 형님네와 동생네가 하시라는 겁니다. 형수 미영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못해요. 원래 그런 거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재수 수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형님, 저희도 바쁜데. 애들 학원도 있고. 정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이었지요. 30년간 제 아내도 바빴어요. 식당 일하면서 애 키우면서도 다 했어요. 형수님이랑 재수 씨도 하시면 됩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지요. 형수와 재수가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장 여사가 울먹이며 정우를 원망했어요.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정우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지요. 형 정식이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정호. 너 진짜 막 나갈 거야? 정우는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 집사람은 30년간 이 가족한테 노비 취급받았어.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거야.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나섰지요. 뒤에서 장 여사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이 불효자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30년간 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처음으로 가족 앞에 섰지요. 연회장 밖으로 나온 정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웠어요.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정식이 뛰어오고 있었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이정호. 정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형,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어머니 팔순 잔치를 완전히 망쳐놨잖아. 망친 게 아니야, 형. 진실을 말한 거야. 진실? 무슨 진실? 가족 앞에서 집안 망신시키고 어머니 안 모신다고 선언하는 게 그게 진실이야? 정호는 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그 분노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정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형,
30년간 집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그건 재수 씨가 알아서 한 거잖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고. 정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형, 매번 명절 때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은실아, 전 좀 더 붙여라. 은실아, 나물이 부족하다. 은실아, 손님상 차려라. 누가 시킨 것도 아니라고. 정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수님은 그때 뭐 했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지. 재수 씨는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 있었지. 집사람 혼자 부엌에서 일하는 동안. 그건, 형,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30년간 집사람 편을 안 들었어. 어머니 눈치 보고, 형 눈치 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정우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정식이 팔을 붙잡았지요. 야, 대화를 해야지. 가족끼리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 형, 대화. 정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30년간 대화 안 통했잖아. 집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형은 뭐라고 했어? 알아서 잘하라고 했지. 정훈이는 발리 가서 수영장 간다고 전화 끊었지. 그게 형이 말하는 대화야? 정식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우는 차에 올라탔지요. 형, 나 오늘 말한 대로 할 거야. 어머니 노후는 형이랑 정훈이가 알아서 해. 청구서거는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정리할게. 변호사? 야, 가족끼리 변호사까지 끼고 이럴 거야? 가족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형. 남이었으면 진작에 연 끊었어. 정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식이 창문을 두드렸지요. 이정호. 정우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형, 한 가지만 더 말할게. 뭔데? 집사람이 형수님 금반지 자랑할 때, 다이아 목걸이 자랑할 때, 한 번도 부러워한 적 없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이 가족 안에서 자기도 사람이라는 걸. 정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우는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지요. 백미러로 형의 모습이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서는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시선을 전방으로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짧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오히려 맑았지요.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직 핏기가 없었지만 열은 내린 것 같았지요. 정우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와? 잔치는? 정우는 대답 대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아주었지요. 은실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늘 내가 한 일이 있어. 정우는 은실을 소파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지요. 편지를 발견한 것, 청구서를 만든 것, 잔치에서 모든 것을 말한 것. 은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당신, 그런 걸 왜? 당신이 30년간 못한 말, 내가 대신했어. 은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것이 터지듯 어깨가 들썩였지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 30년간 참았잖아. 은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울음이었지요. 30년간 혼자 삼켰던 서름이 그렇게 흘러나왔습니다. 한참 후 은실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불효자라고 했지. 형님은 가족의 원수가 됐다고 했어. 은실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30년 늦었지만 정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거실로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은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이랑 정훈이가 어머니 모시게 될 거야. 재개발 보상금은 우리가 갖고 청구서 건은 변호사한테 맡겨서 정리할 거야. 변호사까지? 응.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되니까.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당신 후회 안 해? 정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요. 30년간 함께한 얼굴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 오히려 왜 진작 못했나 그게 후회야. 은실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지요. 서러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저녁을 먹었지요. 은실은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요. 형에게서, 동생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정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만 보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정리할 게 있어. 그날 밤 정호와 은실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실이 조용히 말했지요. 당신 고마워. 고맙긴.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이제라도 해줘서 고마워.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요. 30년간 일해온 손이었습니다. 이제 좀 쉬자. 우리.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은 밤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요. 형에게서, 동생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처음에는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톤이 달라졌어요. 정호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형의 문자였습니다. 정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요. 동생 정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 그날 일은 다들 흥분해서 그랬어. 형수님도 미안하다고 하고. 한번 만나자. 정호는 그 문자도 읽고 넘겼습니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에게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지요. 대신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할게. 이러지 마라. 응? 은실이 그 음성 메시지를 듣고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아직 아니야. 지금 만나면 또 흐지부지 돼. 정호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늘 그랬지요. 싸우고 화해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이번에는 달라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은실도 함께였지요. 두 사람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긴장돼? 정호가 물었습니다. 응, 좀. 괜찮아. 내가 다 얘기할게. 당신은 옆에만 있어.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가로 햇살이 들어왔지요.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이정호 씨, 박은실 씨, 어서 오세요. 말씀하신 건으로 서류 준비해뒀습니다. 정호는 가져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 그리고 직접 작성한 청구서였지요. 변호사가 청구서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30년간의 가사 노동과 간병에 대한 보상 청구라. 이걸 법적으로 청구하시려는 건가요?
아니요. 법적으로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근거로 합의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 부양은 형과 동생이 맡고 저희 부부는 거리를 두겠다는 내용으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간 부양 분담 합의서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해요. 형하고 동생한테 연락해서 오늘 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 정식이 들어왔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동생 정훈도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야, 변호사 사무실까지 부르다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 앉아. 얘기하자. 정훈이 은실을 흘끗 보았습니다. 형수님도 오셨네요. 은실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오늘 모이신 건 가족 간 부양 분담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입니다. 이정호 씨 측에서 제안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게 뭐야? 어머니 부양을 우리한테 다 떠넘기겠다는 거야? 형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떠넘기는 게 아니야, 형. 30년간 집사람이 했으니까 이제 형이랑 정훈이가 하라는 거야.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잖아.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떡해. 정훈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나도 바빠.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학원도 있고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 정훈아, 30년간 집사람도 바빴어. 식당 일하면서 어머니 모셨어. 너도 하면 돼. 정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 여사님의 부양은 앞으로 장남 이정식 씨와 삼남 이정훈 씨가 분담합니다. 둘째, 이정호 씨 부부는 부양 의무에서 제외되며 가족 행사 참석은 본인 의사에 따릅니다. 셋째, 재개발 보상금은 이정호 씨 부부의 소유이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형 정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보상금을 나눠야지. 그 집은 아버지 유산이잖아. 형, 그 집은 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나한테 온 거야. 어머니를 실제로 모신 건 집사람이고, 형은 아버지 유산으로 사업 미천 받았잖아. 정훈이도 펀드 시드머니 받았고, 나는 이 집 한 채밖에 없었어. 형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훈은 형과 동생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형, 정훈아. 나도 가족이랑 완전히 연 끊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합의서로 정리하자는 거야. 정훈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꼭 필요한 일에만 참석할게. 경조사 같은 거. 근데 명절이나 제사 때 집사람 끌고 가서 일 시키는 건 이제 없어. 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 누가 음식 준비해? 정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형, 형수님이 하시든가 케이터링 시키든가. 집사람은 이제 안 해. 형수 미영과 제수 수지는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과 동생의 얼굴에 그 둘의 반응이 어떨지 뻔히 보였지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시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물론 서명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경우 이정호 씨 측에서 별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형이 정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법적 조치? 가족한테 소송하겠다는 거야? 형,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합의하자는 거야. 깔끔하게. 정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야?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실도 따라 일어났지요. 형, 정훈아. 오늘 당장 서명 안 해도 돼. 시간 줄게. 일주일 안에 답 줘. 형과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은실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섰지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은실이 깊이 숨을 내쉬었지요. 휴, 긴장됐다. 고생했어. 정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형이랑 정훈이가 서명할 거야. 안 하면 손해보는 건 자기들이니까. 은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지요. 사흘 후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명할게. 대신 명절 때 얼굴은 좀 비춰라.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하셔. 정훈에게서도 연락이 왔지요. 형, 나도 서명할게. 근데 형수님 몸 좀 나아지면 가끔 어머니 좀 보러 와. 완전히 안 보면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 정훈은 두 문자를 은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은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당신 어머니잖아. 완전히 안 보는 건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아. 가끔 얼굴 비추는 정도는 괜찮아. 정훈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댁인데도 완전히 등지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게 은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 꼭 필요한 일만. 그 외에는 거리 둘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형과 동생이 합의서에 서명했지요. 펜을 든 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명이 끝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이 정우에게 다가왔지요. 정우야. 응. 미안하다고 말 안 할게. 그냥 잘 살아. 정우는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형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지요. 뒤늦은 후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정훈도 다가왔습니다. 형, 형수님. 진짜 몸 잘 챙겨요. 은실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서방님.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정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요.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30년이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니까요. 은실이 정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배고프다. 뭐 먹으러 갈까? 뭐 먹고 싶어? 글쎄, 칼국수? 오랜만에 따뜻한 거 먹고 싶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어깨를 나란히 한 걸음걸음이 가벼웠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짐 없이 걷는 길이었습니다. 합의서가 정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예전과 달라졌지요. 시어머니 댁에 들러 반찬을 전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늦어지던 은실이 이제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났지요. 왔어요? 은실이 거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어요.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지요. 응. 병원 다녀왔어? 응, 물리치료 받고 왔어. 선생님이 손목 많이 좋아졌대.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실은 요즘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다니고 있었지요. 손목 재활치료와 무릎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됐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권리금 조건 맞는 사람 나타났대. 은실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손목과 무릎 상태로는 더 이상 무리였어요. 잘 됐네. 응.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간단했지요. 예전처럼 상이 휘어지도록 차리지 않았습니다. 국 하나, 나물 둘, 생선구이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당신, 은실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식당 정리되면 나 뭐하지? 정우가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던 사람이었지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모양이었습니다. 쉬어야지. 그동안 못 쉬었잖아. 쉬기만 하면 뭐해. 심심해서 어떡해. 정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여행이나 갈까? 여행? 은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행이라는 단어가 낯선 듯 했지요. 응.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여행 간 적 있어? 은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떠올리다가 고개를 저었지요. 없는 것 같은데. 신혼여행 빼고는. 그래,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었잖아. 그것도 마지막 날 어머니 전화 받고 일찍 올라왔고. 은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랬지. 시아버지 제사라고. 이번엔 진짜 여행 가자. 아무 걱정 없이. 은실이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진짜? 응. 어디 가고 싶어? 은실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나 바다 보고 싶어?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동해 쪽에 해 뜨는 거 진짜 예쁘더라. 그래, 동해 가자. 해 뜨는 거 보고 회도 먹고. 은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지요. 다음 주 식당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은실은 마지막 날 혼자 식당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정우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은실은 괜찮다며 혼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빈 식당 안에 서서 은실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기름때가 낀 환풍기, 수백 번 문질러 다른 조리대, 손때 묻은 냉장고 손잡이, 30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요. 25에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을 넘겨받았지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식당이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갉아먹을 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에는 시어머니 반찬을 챙겼지요. 명절이면 식당 쉬는 날에도 시댁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쉬는 날이라는 게 없었어요. 은실은 조리대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표면이 손끝에 닿았지요. 이 조리대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계산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인지 후련함인지 허무함인지 알 수 없었지요. 아마 다 섞인 것이겠지요. 수고했어. 은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식당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은실은 뒤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안을 한번 둘러보고 불을 껐지요.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은실은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실내 식당. 자신의 이름이 박힌 간판이었어요. 며칠 후면 새 주인이 와서 저 간판을 내릴 것입니다. 새 이름을 달겠지요. 30년간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지요. 은실은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 있는 걸음이었어요. 한 달 후
정우는 휴가를 냈습니다. 이틀 휴가에 주말을 붙여 사흘간의 여행이었지요. 두 사람은 동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은실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산과 들판이 펼쳐지자 눈을 떼지 못했지요. 예쁘다. 은실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저기 억새. 바람에 흔들리는 거 봐. 정호는 은실을 흘끗 보았습니다. 30년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억새를 예쁘다고 말하는 걸 처음 들었지요. 그동안 창밖을 볼 여유도 없었던 것이겠지요. 동해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두 사람은 바닷가로 나갔지요.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은실이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지요. 파도가 밀려와 발목을 적셨습니다. 차가워. 은실이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지요. 정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좋아? 응, 진짜 좋아. 두 사람은 나란히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지요. 하늘이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다시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은실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정호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요. 30년간 일해온 손. 하지만 이제는 쉬어도 되는 손이었습니다. 나야말로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 했는데. 은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해돋이를 보러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수평선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빛이 번지더니 이내 붉은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 위로 쏟아졌지요. 파도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은실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예쁘다. 은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3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해돋이였습니다. 새벽마다 식당에서 국을 끓이느라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정우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자. 해돋이도 노을도 별도. 은실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바다가 환하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30년간의 어둠을 지나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우와 은실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은실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지요. 나머지 날에는 집에서 쉬거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정우는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근처 공원을 걸었지요.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30년간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다음 달에 어디 또 갈까? 은실이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은데? 경주. 불국사 가보고 싶어? 수학여행 때 갔었는데 그때는 정신없어서 제대로 못 봤거든. 정우가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불국사도 가고 첨성대도 가고. 은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당신, 은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리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다. 그치?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뭐든 할 수 있어. 3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고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에게 기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은 시작이었지요. 앞으로 남은 날들은 오롯이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은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지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이제는 그 내일이 기대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